자, 안녕하세요. 동서울대학교 빅데이터 마케팅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약 8주차 강의 때부터는 조금씩 진도가 느려지고 있는데요. 저의 진도를 또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또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무겁긴 하지만, 10주차 강의는 조금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9주차 강의를 하면서 전반적인 강의의 커리큘럼들을 좀 조정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10주차 강의에는 좀 더 IMC,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우리가 6월 4일부터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하게 될 텐데도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워크샵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간고사, 그 다음에 이런 기업 전략, 경영 전략과 관련된, 스타트업 경영 전략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차는 IMC, 디지털 마케팅을 좀 통틀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빅데이터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지털 마케팅을 간략하게 좀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주차 강의는 빅데이터 마케팅 꽃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강의 주제가 빅데이터 마케팅이란 말이죠. 이 빅데이터 마케팅이라는 말이 제가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허세가 들어가 있는 말이다. 사실은 이 빅데이터라는 말 자체가 없더라도 예전부터 데이터 마케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서는 과학적이고 정량화된 마케팅이라는 측면으로 대신 쓰이는 말들이 많았어요. 즉, 마케팅 ROI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이 예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인기를 끌고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좀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반의 마케팅 기법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그 마케팅 ROI에 대한 마케터들과 경영자들의 니즈는 어마어마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내 의견이 맞는지 확인하고 똑같은 100만 원의 광고비를 들였는데 이 광고비 효과가 50만 원이 되는지 1000만 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측정하고 평가하려는 기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그대로 이 빅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뭔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마케팅이 빅데이터에 너무 현혹될 필요 없다라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빅데이터 마케팅이든 데이터 마케팅이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케팅 플로우 내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고 우리 고객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질과 양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 데이터, 빅데이터, 그다음에 마케팅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자원과 비용과 예산을 들여 활동을 하되 그 활동이 고객들에게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거나 호감도를 높이거나 구매율을 높인다면 그게 바로 대체이십니다. 즉 부족하고 희소한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고 활용해서 최선의 성과를 만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 미션은 시간이 흐르고 데이터의 내용이 바뀌더라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 마케팅을 마케팅 ROI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
분석, 그 다음에 정선적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의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사결정은 어쩔 때 하는 거냐? 결국에 마케팅 의사결정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용어들이 바로 3C 분석, 그리고 STP, 그 다음에 4P. 이 과정에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야기하는 학문이다. 학문이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한데 데이터를 통한 설득, 공감, 그리고 예측,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게 빅데이터 마케팅의 원리다. 이제 그 국립 역량평가 NCS라고 하죠. 내셔널 컴피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NCS 뭐라고 하는지 좀 잠깐 한번 찾아보죠. NCS 빅데이터 마케팅. 국가 직무 표준 능력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의하면 이 빅데이터 마케팅이라는 영역 자체는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안에 이제 빅데이터 마케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마케팅은 아주 좀 좁은 의미의 빅데이터 마케팅이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 고객을 세분화된 고객 특성에 맞춰 마케팅 활동을 하는 마이크로 타겟팅 마케팅의 타겟 마케팅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NCS라고 하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안에는 빅데이터라는 큰 분야가 있지만 동서울대학교 빅데이터 마케팅 과목을 개설했던 첫 번째의 학습 목표가 세분화된 고객 특성에 맞춰 마케팅 활동을 하는 마이크로 타겟 마케팅의 방법론을 배우는 거다. 즉 100명의 고객이 있다면 100명의 고객들한테 똑같은 제품을 추천하거나 가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세분화를 시키고 각 세분화된 고객들한테 다른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분석 방법. 즉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따지면 바로 CRM인 거죠. CRM. 2002년도부터 나왔던 이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의 첫 번째의 원칙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CRM이라고 하는 것들은 2002년도의 전유물이라든가 2010년도의 전유물이 아니라 2020년도, 2040년도가 돼도 마찬가지의 중요한 마케팅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빅데이터 마케팅이라는 것이 CRM을 위한 일종의 메소돌로지, 방법론은 되겠지만 CRM 자체, 즉 이걸 CRM이 정의하는 건데 이 CRM 자체가 빅데이터 마케팅이다라고 바로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죠. 왜냐? 빅데이터 마케팅은 마케팅 ROI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응용 학문으로서 마케팅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량적, 정성적 분야의 모든 방법론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책 한 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정량적, 정성적 분석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책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량 정선 분석 바이리블이라고 해서 일본 분이 쓴 책이고요. 우리나라 언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에는 다양한 마케팅 분석 방법, 경영 분석 방법들이 이렇게 쉬운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뭐 미리 보기, 저자는 나카무라 지카라라고 하는 홋카이도 대학원, 수학학과였다가, 나중에는 그 세일즈 쪽에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마케팅 의사결정에 관련된 수리적 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이온이라 하시는 분이 이제 이 나카무라 지카라가 분석한 방법이 대한민국 마케팅하고 여러 가지 경영 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내용을 번역한 겁니다. 잘 안 보여서 제가 잘 보이는 걸로 바꿔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조금 참고로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읽고 있고요. 이거는 약간 발췌독 개념으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챕터들을 찾아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전형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과사전형. 여러분들 백과사전도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책을 한번 추천해드리고요. 가격은 22,500원 정도 될 거고요. 저는 별도의 저서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 교과서는 없는데요. 워낙 다양한 책들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책을 사라 해서 책만 쟁여놓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싶지 않아서 그때마다 필요한 책들을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학교에서 빌리셔도 되고요. 꼭 내가 이거 소장할 가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교보문고 가시거나 용품문고 가셔서 내용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책꽂이에 꽂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빅데이터 마케팅은 마케팅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 방법을 망라한 책이고요. 특히 데이터를 통한 설득과 공감과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법론들을 배우는 거다. 근데 예전부터 마케팅 ROI가 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빅데이터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느냐? 그거야말로 이제 베스트 질문이죠. 자, 그럼 왜 그러냐? 아주 이유는 간단하죠.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까요? 데이터가 많아졌다. 그리고 분석 방법이 쉬워졌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생겼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 마케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데이터가 많아졌다는 거, 예전에 100명, 200명 이렇게 샘플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데이터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구매한 데이터 내역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그 고객들이 구매한 내역들은 다 데이터로 쌓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다수의 이제 온라인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 가장 이제 데이터로서의 활용성이 높은 게 온라인 쇼핑몰 유입부터 실제 구매에 이르기까지에 있는 소비자의 행동들을 다 데이터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분석 방법이 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라인 유입부터 실제 구매까지 추적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쉬워졌다는 거고요. 이 말은 결국 새로운 데이터가 생겼다는 거고, 그리고 이 실제 구매 가능, 추적 가능 데이터를 이제 얻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솔루션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거죠. 구글 애널리티스라든가 그 다음에 고객 트랜잭션 데이터를 통한 추천 상품 내지는 구매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외부의 디지털 마케팅이나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우리 페이지,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 얼마만큼 들어왔는지부터 그 사람이 실제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추적해주는 일종의 분석 프로그램이고, 요 고객 트랜잭션 데이터를 통한 추천하고 구매 데이터는 11번가라든가 G마켓이라든가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구매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습했던 내용들 있죠. 그런 트랜잭션 데이터들을 가지고 고객이 어떤 제품과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을 얼마나 높은 확률로 사는지, 몇 번을 구매했는지, 실제 이 사람이 구매하면 3달 안에 구매할 확률이 몇 %가 되는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 고객들한테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 마케팅이 일종의 하나의 큰 활용성이 높은 학문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많은 학과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학문화시켜서 만들어주는 전공이라든가 그런 학문 체계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없이 널려져 있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 시각화 방법론, 소비자 조사 방법론,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또 디지털 마케팅이나 디지털 채널들이 또 계속 다양해짐에 따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고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디지털 마케팅의 첫째는 결국 고객이죠. 고객이 과연 고객을 제일 앞에다 놓겠습니다. 고객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제품을 구매를 하거나 그 다음에 구독을 하는 형태가 마지막이겠죠. 결국 기업들은 고객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난리 부르스를 피는 게 바로 뭡니까? 마케팅이고 경영입니다. 물론 이제 마케팅하고 경영에서 끝난다 그러면 좀 이제 무책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고객이 구매를 했는데 구매 제품의 원가는 얼마고, 구매를 하기까지의 마케팅 비용은 얼마를 쏟고, 그때 필요한 자원들은 어떤 거고, 구매할 때 잘 구매가 돌아가게끔 IT 자원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경영이라고 한다면, 아주 단순하게 영업하고 마케팅의 측면에서 보면 고객이 구매를 하기까지의 여정을 바로 책임지는 것, 이게 빅데이터 마케팅의 광의의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요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마케팅 도구마라고 하는 것이 막상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는 고객이 아니고 마케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고객이라고 보세요. 오늘 또 저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주말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저기 소파에 누워서 TV를 볼 생각입니다. TV를 볼 생각이에요. TV. 고객은 TV를 보겠죠. 이 TV에는 지상파도 있고 케이블 TV도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마케팅의 방법은 TV 광고죠. 하지만 과거의 전통적인 게 아니라 지금 역시 TV 광고에 대해서, PPL 광고에 대해서
협찬 광고에 대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억, 수천억,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광고 모델을 쓰고 이제 광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인터넷 시대다, 뭐 모바일 시대다 하는데 바보 상대라고 불려지는 이 TV 앞에서 멍 때리고 보다가 이 요즘 TV 광고가 또 워낙 또 크리에이티브하고 재밌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직도 무시할 수 없다. 이때 TV의 성과지표를 보는 게 이제 GRP 내지는 리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 GRP라는 건 그로스 레이팅 포인트라고 해서 흔히 말하면 GRP와 도달률. 자, GRP하고 도달률에 대해서 좀 보면 그 특정 이런 뭐 데이터들이 많죠. 뭐 S자 모형, 2차식 모형, 변형지수 모형 등등을 이용해서 이 GRP하고 이 리치에 대한 수식들을 만들어내요. 특히 이런 그래프들을 많이 볼 거예요. 광고사 보면. 그래서 GRP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리치가 어느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이 리치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리치 1 플러스 2 플러스 되는데 내가 이 GRP라고 하면 각각 프로그램들마다 광고를 때리면 그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을 통해서 그 광고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카운팅이 되겠죠. 그 시청률, 광고가 들어가는 모든 프로그램의 시청률의 합을 갖다가 GRP라고 불리고요. 그 GRP에서 리치라고 한다는 거는 리치 3이라고 하는 거는 이 GRP가 얼마일 때 총 얼마나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합쳐져야 이 GRP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10%짜리 시청률이 시청률 프로그램에다가 100군데에다가 광고를 때렸다 그러면 10 곱하기 100에 GRP가 1000이겠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많이 들 거고요. 그런 GRP를 봤을 때 나는 한 사람이 적어도 그 시점에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리치 3 플러스다 그러면 3번 이상 볼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여기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좀 작나요? 그래프가 작으니까 좀 다른 걸로 한번 봐볼게요. 리치와 도달률. 이런 거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자, 예수님은 잘 안 나왔고, 자, GRP와 리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광고 대행사를 가고 싶거나, 광고를 좀 많이 접하는 제조업에서 이제 근무하실 마케터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매체별 5억 집행을 했을 때, 지상파에서는 GRP 281을 하게 되면 281 곱하기 5 똑같은 연령대가 똑같은 사람이 5번을 281의 시청률의 프로그램만큼을 봤다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5개의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본 거죠. 평균 노출했으면 한 사람당 평균 노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은 10번을 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을 봤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오라는 거고요. 리치 1 플러스라는 거는 이 지상파의 이런 GRP 시청률의 프로그램만큼을 광고를 때렸을 때 한 번 이상을 볼 사람들의 수, 전체 타겟 중에 54%는 한 번 이상은 볼 거야. 5 플러스라는 거는 5번 이상 보는 사람들, 적어도 23%. 이 지상파 281 시청률을 이루는 프로그램의 수 안에서 이제 광고를 노출시켰을 때, 그때 보는 사람들의 23%는 적어도 5번을 보는 걸 거야. 라고 하는 지표를 만들어내서 이제 제조업자들을 꼬시게 됩니다. 그래서 리치 플러스, GRP하고 리치 플러스가 이제 TV 시청률에 대한 노출에 관련된 데이터 지표들이 될 거고요. 라디오 역시 마찬가지고, 라디오는 이제 딱 그런 게 특히 없지만, 정리된 게 별로 없다고 봐요. 이건 이제 시청률인데 청취율의
이것도 역시 뭐 GRP하고 리치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청취율과 관련된 정보, 2시 탈출 컬투쇼의 청취율이 높기 때문에 어떻다. 근데 아마 라디오의 GRP야 리치는 계산이 많이 안 돼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여기 나와 있긴 하네요. 라디오도 역시 GRP하고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TV 광고와 관련된 지표를 보려 그러면 그 다음에 라디오와 관련된 그 다음에 신문 이런 데 보면 신문이 아니라 인쇄죠. 인쇄. 왜냐면 신문과 잡지 이게 다 같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채널 이것들로 파생되는 값들이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성동화라는 잡지와 그 다음에 TV라는 잡지와 여성동화 어떤 라벨르라고 하는 잡지를 봤을 때 여성동화는 20%의 열동률, 그 타겟이 20%는 여성동화를 보고 라벨르는 17% 보고 그리고 5%가 겹친다. 그랬을 때 전체 GRP는 20 플러스 5 플러스 17 이렇게 계산된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5%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적어도 여성동화 라벨르에 같이 나오면 리치가 2 이상은 되겠죠. 여성동화에서도 보고 라벨르에서도 보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계산해서 이제 이렇게 리치와 GRP들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마케팅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TV 라디오를 보면 바로 구매가 됩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이거 나 광고를 봤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TV 봤는데 나 매장에 가봤어. 이거 광고했던 거야. 그래서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라디오하고 딱 봤는데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드윌이라고 해서 에드윌에서 만들어진 책을 한 장 하나 보고 아니면 온라인에서 하나 보고 구매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TV에서 봤는데 제네시스 G80 너무 이뻐. G90 너무 이뻐. 그래서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대다수의 검색은 네이버하고 다음으로 통하고 네이버하고 다음으로 검색해서 결국에 그게 어디로 갑니까? 홈페이지로 가는 거죠. 쇼핑몰. 쇼핑몰로 가겠죠. 아니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다수가 다 쇼핑몰로 가게 돼요. 왜냐? 검색을 했을 때 해당 검색어에는 사람들이 다 그 기업에서는 쇼핑몰로 연동시키게끔 해놓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메인 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쇼핑몰 중에 해당 검색과 관련된 상품이 들어가 있는 상품 페이지로 들어가는 형태들로 해서 랜딩 페이지라고 불리겠죠. 검색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랜딩 페이지. 이렇게도 됩니다. 이 안에 이 검색을 해서 쇼핑몰로 이어뜨리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연 컨텐츠의 방식이 있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유료 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고, 검색 광고라고 해야 되나? 검색 광고의 방식이 있겠죠. 자, 제가 하나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 정리하고 제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예전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above the line 해가지고 ATL이라고 이제 광고 학계에서는 불렸고, 그 뒤에 있는, 예를 들면, 배너, 인터넷, 리타게팅 광고라든가, GDN, 디스플레이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로 할게요.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포털 광고, 포털 배너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여기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SNS 광고, 그리고 영상 광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보다가 광고 보죠?
인스타그램 보다가 광고 눌러봐요. 광고인지 아닌지 몰라요. 유튜브 보다가 이거 광고인지 아닌지, 뭐, 건너뛰어야 될 광고인지, 아니면 뭐,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여줄 광고인지, 이렇게 광고가 나오죠. 이런 광고 방식, 그 다음에, 뭐, 인쇄, 잡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찌라시도 마찬가지겠죠. 찌라시. 예전에 배달의 민족 했던 찌라시.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광고는 뭐, 여러 가지 세분화 나눌 수 있는데, 플랫폼 디스플레이 광고로 나눌 수가 있죠. 이 디스플레이 광고는 플랫폼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카카오톡에 가서 디스플레이 광고, 일종의 배너 광고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특정 사이트, 배달의 민족 가는데, 배달의 민족 안에 플랫폼 내에서 광고가 있을 수 있는 거고, 11번 안에서도 광고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특정 플랫폼 안에서도 다 디스플레이, 뭐 검색, 뭐, 영상 광고를 다 돌릴 수가 있는데, 대다수가 요즘에는 이제 검색 광고로서 이제, 얘기 돼가고 있고요. 이 검색 광고를 중심으로, 라디오, TV 광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BTL이라고 많이 불렸던 게, 이 찌라시가, 참 안 좋은 말이니까, 공식적인 강의니까 빼겠습니다. 전단지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SMS라고 할게요. 톡, 이렇게 할게요. 자, 주로 이제 우리가 CRM이라고 불려지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뭐, 복잡한 전문 용어, 마케팅 전문 용어를 빼더라도, 결국 고객이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이 그림이 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마케터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 이게 진정한 마케터인 거지. 책에서 따로 배우는 마케팅이 있고 현실에서 적용되는 마케팅이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실과 이론의 갭을 계속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TV를 봤고 라디오는 못 들었지만 라디오는 주로 어디서 듣겠어요? 맹박을 생각해봐야죠. 직장인들 출퇴근 때 듣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뭐 라디오를 듣거나 뭐 방학 때 학생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듣거나 요즘에는 이제 워낙 유튜브 채널이 강해졌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유튜브로 많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추석 연휴라든가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라디오를 듣기 때문에 과연 라디오는 사람들이 어떤 맥락에서 듣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TV는 밤새 낮에 아이들 보느라 지친 엄마들이 리모컨을 보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TV를 볼 수도 있을 거고 주말에 툭 처진 아버지들이 소파에 파묻혀가지고 리모컨으로 발로 누르면서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항상 리모컨 쟁탈전 때문에 아버지는 야구, 축구를 할 때 광고를 할 때도 리모컨을 놓지 않고 채널을 사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광고도 재밌게 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때의 TV 광고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하면 검색 광고가 모든 곳에 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SNS 보다 보면 광고가 나올 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하나의 학문적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형국의 형태다. 이런 흐름들을 머릿속에 쭉 두고 나면 이게 이제 전체 마케터로서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전단지 다음에 가장 마지막 단이 뭐냐면 뭘까요? 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5개의 광고 효과. 5개의 광고 효과 등이 있겠죠. 또 뭐 다양한 광고 방식들이 이제 나올 거고 그 부분이 생각나면 또 한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라디오, 인쇄, TV 5개 광고까지도 했을 때 보통은 5개 광고를 오버 더 하우스에서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아웃도어 어드버타이징. 이거 좀 아닌데요. 우리가 5개 광고 용어를 아웃도어 어드버타이즈먼트, 아웃도어 미디어, 아웃도어 홈,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빌보드, 빌보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OOH라고 합니다. Out of House, Out of Home, 이렇게 Out of Home 미디어, 집 나온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다라고 해서 우리는 흔히 5개의 광고를 이제 Out of Home이라고 불립니다. Out of Home, OOH라고 불려지죠. 우리 흔히 대학교에서는 이제 이걸 예전에는 대자보라고 얘기했고요. 전단지는 찌라시라고 얘기했고, 이런 조금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형의 광고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동네에서는 많이 성행하고 있죠. 슈퍼에서의 빅세일 전단지라든가. 그래서 이제 조금 매체들 좀 대단히 예산을 들이는 매체들을 우리가 흔히 어버브 더 라인이라고 해서 ATL이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뭐 오프라인 캠페인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팝업 스토어라든가, 그다음 오프라인 캠페인, 샘플링을 한다든가, 이런 오프라인 캠페인들을 가지고는 주로 이제 BTL, Below the Line이라고 이제 ATL, BTL이라고 마케터들이 이제 불러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 이런 디지털 세상의 광고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면서 엄밀히 따지면 소비자들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자들은 이게 ATL이고 이게 BTL이고 뭐 알 바가 없죠. 그 마케터 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고객들은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상상 주식회사라는 그걸 광고를 했다면 TV로도 광고하고 라디오, 검색, 디스플레이, SNS, 영상, 내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것들이 고객들한테 이미지를 주고 노출을 시키고 인지를 높이고 구매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과정들을 설계하는 걸 갖다가 인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IMC라고 불려지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가 일종의 마케팅이고 어디까지가 일종의 영업이고 라는 하나의 이 횡축에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축에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합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는 소비자들의 경험 속에서 어떤 매체와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거지. 컨텐츠의 핵심이 중요한 거지. 어떤 매체를 어떻게 써야 이거는 ATL이고 BTL이니까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해당 컨텐츠에 맞게끔 이 횡축과 종축을 건너뛰어서 내 컨텐츠를 소비자들한테 가장 잘 알릴 수 있느냐. 즉 내가 원하는 타겟, 이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한다 그러면 내가 구매를 시키고 싶은 이 고객들이 어떤 미디어에서 자주 놀고 있으며 어떤 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공부했을 때 그때 비로소 통합 마케팅, 경험 마케팅이 만들어지는 거다. 즉 우리가 이제 통합 마케팅과 경험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객들이 이 일정이 끊어서 여기는 미디어 마케팅, 여기는 매장 마케팅, 여기는 쇼핑몰 마케팅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고객들이 흘러나오가는 이 플로우들 상에서 어떻게 컨텐츠와 광고를 설계하느냐가 중요한 시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바로 경험 마케팅이다라고 불려지는 거고 우리가 그 경험의 다른 말로 바로 여정, journey란 말을 써서 전체 미디어 커스터머 저니 맵에 대한 머릿속에 한 단락을 두고 생각을 해야 전체의 마케팅과 경영이 보이는 거다. 그리고 이 쇼핑몰에서 팔 거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가 온라인 쇼핑몰이죠. 온라인 쇼핑몰이냐. 그 다음에 여기가 매장에서 팔 거냐. 여기 매장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 단계를 좀 둘게요. 여기 매장이 나왔으니까 이거 좀 내릴게요. 한번. 온라인 쇼핑몰에서 볼 거냐, 그 다음에 매장에서 볼 거냐, 매장에서 볼 거냐, 그 다음에 매장은 구매로 이루어지고 검색은 온라인 쇼핑몰로 통하는 형태가 된 거고, 물론
검색 이후에 매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런 과정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마케팅 흐름이라고 보고, 고객이 구매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구매와 구매 이후에 이제 폐기하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마케팅이 있다면, 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들의 마케팅, CSR과 CSV의 마케팅으로 이어져 있겠지만, 일단 구매까지의 여정을 본다고 했을 때, 이런 흐름들을 눈에 익혀야 되겠다. 그리고 각각의 매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SNS 광고합니다가 아니라 페이스북의 광고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영상 광고의 OTT, 우리가 뭐 옥수수라든가, 그 다음에 네이버 캐스트라든가, 이런 영상 광고, 아프리카 TV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영상 광고를 하는 있어서의 상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요즘은 다 유튜브로 이제 넘어가는 추세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SNS 광고에서 노출이나 클릭률이 더 올라가려면 어떠한 이미지와 텍스트의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 건지, 이런 것들 이제 디테일하게 고민하는 게 매체 마케터들이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내용들이 어떤 콘텐츠를 담아야 흥미롭게 생각해서 검색이 일어나고, 검색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일어나서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국에 구매로 이어지기까지 사람들이 어떤 페이지와 어떤 여정을 통하는지, 쇼핑몰 여정, 이것들을 잘 설계하는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이제 UX, UI라고 불려지는 거죠. 사실 이제 UX라고 불려지는 게 요즘 워낙 인기를 끌고 있지만, UX는 어찌 보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과정, 이 전반을 다 설계하는 거지만, 조금 더 협의의 의미로 본다면 쇼핑몰에 클릭하고 있는 버튼의 색깔과, 버튼에는 더 알아보기를 누를지 구매하기를 누르게 될지, 그 다음에 위에 큰 메뉴 부분은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메뉴가 눈에 보이는 게 나을지, 버튼을 눌러야 나오는 게 나을지, 장바구니하고 장바구니에 담은 이후에 그 다음 상품 페이지를 어디로 안내해야 될지, 이런 세부적인 페이지의 이동까지도 생각하는 게 바로 UX와 유저 익스피리언스, 유저 인터페이스,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페이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검색 광고는 주로 네이버하고 이제 다음에서 하겠죠. 물론 카카오 광고도 있습니다. 네이버. 근데 대한민국의 네이버하고 대한민국 검색 포탈 순위, 뭐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요즘에 많이 올라섰는데 2018년 19년 8월까지 한번 넘어가 보면 구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구글이 예전에는 뭐 거의 80% 이상이 네이버였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 19년 검색 엔진 점유율 변화 내용들이 좀 나올 텐데 이렇게 구글이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 조금 흥미로운데요. 여기가 좀 나왔나? 기사 같은 걸 보면 너무 오래된 기사고 2014년 기사고요. 2019년 가장 최근 기사 같긴 한데요. 기사에 보면 2017년 포털 점유율이 이제 네이버가 81%였는데 19년도에 포털 점유율이 네이버가 58%에서 구글이 33%. 구글의 검색 포털이 높아졌고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유튜브로 직접 검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별로네요. 네이버가 거의 전문지라는데 어쨌든 다음은 좀 너무 힘들어요. 다음은 점유비를 찾기 힘들어서 사실은 이제 대다수의 마케터들은 네이버하고 이제 구글 검색 광고로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네이버의 구글 검색 광고라고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구글부터 들어가 볼게요. 구글. 자, 구글에서 제가 마스크를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 보면 이
마스크에 제가 다른 계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구글에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내가지고 이런 마스크 웨이킵스 공식 쇼핑몰이라든가 그다음에 쇼핑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도 다 광고에 해당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보면 이런 뉴스 같은 걸 눌렀을 때 여기에 따라오는 이 플랫폼에 따라온 여러 가지 광고들 있죠. 뭐 이런 광고들이라든가 뭐 여기 이런 광고들이 다 어찌 보면은 이 조선 비즈의 광고일 수도 있고요. 또 팝업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광고들은 구글의 광고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글 GDN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 구글 GDN 광고 유형 자, 구글 광고 GDN이라고 하죠. 구글 애드워즈라고 하는 곳에서 세팅을 하는데요.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네트워크는 구글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와 매체 구글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매체, 지메일이나 유튜브나 플레이스토어나 블로그 등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제휴 사이트를 포함하는 광고 노출 영역이다. 그 영역에 게재되는 광고가 디스플레이 광고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구글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구글 GDN에는 구글 애드에서 캠페인 설정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구글 애드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계정으로 이제 접속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조금 애매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바일에서 광고라고 불려지는 형태로 이제 캠페인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 구글 애드에서 각각의 광고를 세팅하는 방법들에 대한 새로운 강의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구글 애드에서 광고하는 것만 가지고도 많은 강의가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네이버 광고, 파워링크 광고처럼 링크 광고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겟팅 광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면 구글 GDN 광고 유형 아니면 광고 상품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는데 자, 일단 뭐 이런 것들 자주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여기에는 좀 뭐 자세하게 안 나왔긴 했는데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이버 구글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구글 GDN으로 통한다.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이버는 워낙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을 하면 이 안에 나와 있는 배너 뭐 거의 1시간에 3천만 원 정도 하는 그 다음에 여기 배너 이런 광고들을 다 좀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네이버에서는 광고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광고 대행사는 우리 광고주한테 돈을 받진 않고 이런 광고를 대행해 주는 거를 갖다가 네이버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잘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센터라는 곳에서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세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네이버 광고라고 해서 우리가 광고 집행했던 것들 그 다음에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 캠페인을 해서 예를 들면 파워링크 광고를 할 것인지 쇼핑 검색 광고를 하게 될 것인지 파워 컨텐츠 검색을 할 것인지 브랜드 검색을 하게 될 것인지 플레이스 검색할 것인지 이렇게 그 캠페인이 나눠져 있죠. 파워링크하고 쇼핑 검색이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네이버에서 마스크를 검색했다. 마스크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마스크라는 키워드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에서
이 마스크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게 되게끔 이렇게 세팅해 놓겠죠.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입찰가를 집어넣습니다. 돈을 비싸게 입찰할수록 나는 더 상위에 노출될 수 있게끔 되겠죠. 그런 것들을 세팅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스마트 네이버 광고센터라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파워링크 같은 내용에 보면 제가 설정해 놓은 여러 가지 이제 광고 키워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비타민 D를 보면 비타민 D의 모바일 광고를 해서 소재를 임산부 비타민, 천연 비타민 D 추천을 하면 나는 이 1,900원으로 올려놓고 천연 비타민 D 추천을 하면 바로 어떤 게 보이게 된다? 광고 소재가 이렇게 비타민 D, 자연에서 온 비타민 뉴오리진이라고 하는 형태들로 보여지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광고 그 소재에다가 소재가 여기 있죠, 소재. 자연에서 온 비타민 뉴오리진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 가지 이런 키워드들에다가 이 노출을 갖다가 이 소재를 갖다가 나오고, 특히 임산부 영양제는 높은 입찰가를 적용해서 임산부 영양제는 네 번째로 올라오게끔 되죠. 임산부 비타민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네 번째로 저희 브랜드가 올라오게끔 세팅해 놓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해 나감에 따라서 검색 광고 효율성을 이제 측정하게 되는 거죠. 검색 광고센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디지털 마케터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런 네이버 검색 광고라든가 구글 GDN들을 키워드를 세팅하고 입찰가를 선정하고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훈련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 가지 유튜브 강의라든가 책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홍삼을 검색하고 싶다면 홍삼이라고 검색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홍삼을 검색 안 하고 면역력이라고 검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캐치를 하게 된다면 그 인사이트에 따라서 홍삼보다도 면역력이라는 데 키워드를 잡아놓고 돈을 걸어놔야 되겠죠. 즉 우리가 비타민 D라도 걸어놨지만 내가 이 비타민 D 이 소재에다가 걸어놓고 싶은 건 비타민 D였는데 비타민 D라고 하지 않고 직장인 비타민이라고 걸어놓는 것 같은 이런 형태들로 임신 중 비타민 D 부족 이런 키워드들을 찾아서 계속 차곡차곡 올려놔가지고 어쨌든 임신 중 비타민 D 부족이라는 검색을 해서 키워드를 누르면 300원이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이 키워드에 3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올려놨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 키워드가 더 상위에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우리는 2페이지, 3페이지로 밀려나는 형태들이 돼버리는 바람에 노출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검색 광고와 관련된 세팅을 하는 게 바로 이 네이버 검색 광고 센터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네이버 검색 광고 센터들을 등록하고 설정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강의를 별도로 한번 들으셔야 되고 실제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그 샵을 하나 가상으로 열어놓고 한번 광고를 해보신다거나. 그래서 이런 이제 파워링크 강의, 제가 만약에 여기 마스크를 검색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통합 검색 안에 바로 자기의 쇼핑몰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바로 이런 비즈 사이트나 파워링크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광고 나와 있을 거예요. 네이버 쇼핑에 광고를 하는 것도 바로 네이버 쇼핑 광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워 컨텐츠라는 광고는 이겁니다. 바로 내가 여러 가지 블로그를 운영을 하거나 포스팅을 하면서 이 파워 컨텐츠에 내 블로그에 있는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들을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그래서 이 블로그를 광고하는 형태들이 바로 파워 컨텐츠 광고고요. 저희가 이 파워 컨텐츠를 갖다가 따로 만들었는지는 한번 볼 건데, 자, 파워 컨텐츠에 우리가 세팅하지 않았습니다. 파워 컨텐츠 광고도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검색했을 때 내 상품들을 약간 자랑하면서 컨텐츠로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파워 컨텐츠 광고를 이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광고 유형은 플레이스 광고도 괜찮고요. 예를 들면 홍대 맛집이다. 홍대 맛집이라고 광고를 하면 이런
파워링크 광고들도 있겠지만, 이런 플레이스 광고들. 네, 어디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먼저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플레이스 광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광고. 이런 여러 가지 광고 유형을 알아야 돈을 똑같이 쓰더라도 내 제품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노출시키고 인지시킬 것이냐, 그리고 노출시켜서 이 매장 내지는 검색으로서 들어가게 할 것이냐. 사실은 검색 광고는 이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검색 광고를 한 다음에 검색이 아니라 검색 광고를 하게 되면 검색 광고에 나오는 파워링크라든가 비즈 사이트라든가 플레이스들을 통해서 쇼핑몰이나 매장으로 가게끔 해주는 거고, 사실은 순서를 따지면 TV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이 검색되어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매장으로 가는, 내지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나 5개 광고나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한 다음에, 물론 이 전단지나 5개 광고나 오프라인으로 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사람들은 이 오프라인 5개 광고에 있는 걸 보고 쇼핑몰로 갈 수도 있고, 그죠? 매장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이런 흐름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검색 광고는 검색한 언어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가게 하고 싶은 사이트들을 이렇게 링크를 시켜서 보여주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바로 온라인 쇼핑몰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의 대행사를 통해서, 이제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메인 화면에 들어가 있는 이런 큰 배너라든가, 여기 있는 옆에 사이드 배너라든가, 그 다음에 쇼핑하우라든가 이런 쇼핑에 들어가는 거 다 광고입니다. 네, 이런 광고예요. 이런 광고 상품들은 꽤 비쌉니다. 많게는 3천만원, 1억까지 간 거고요. 베스트 타임에는. 그 다음에 3천만원, 1천만원, 200만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광고 형태고요. 이 네이버 검색 광고에 네이버 배너 광고,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이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제 구글 DDN에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똑같이 여기서 세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광고 역시 페이스북에 이제 광고를 나가는데, 페이스북의 광고를 한번 잠깐 보여주면, 페이스북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삭제를 고객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잠깐 보여줄게요. 비즈니스에서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 들어가면 비전 페이지, 내 사이트에 있는 비즈니스를 이렇게 광고 관리자 안에 들어가 보면 브랜드 인지도를 올릴 거냐,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게 할 거냐, 그다음에 트래픽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할 거냐, 아니면 그 페이스북 광고에 직접 캠페인에 참여하게 할 거냐, 앱을 설치하게 할 거냐, 조회를 많이 늘릴 거냐, 고객 구매를 많이 하게 할 거냐, 카탈로그로 거기 자체에서 그 판매를 하게 할 거냐, 매장 유입을 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광고 보고서 같은 내용들을 보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광고들 내용이 나오는데, 페이스북에
페이지 광고로 한다. 비즈니스 광고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광고했던 내용들의 그 여러 가지 광고 노출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광고를 했는데 그 중에 몇 명한테 도달이 됐고 몇 명한테 노출이 됐고 그 다음에 구매가 몇 개 이루어졌고 그 한 개 구매할 때 결과당 비용이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테스트했을 때 뭐 대세라고 하는 키워드로 수많은 연구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그 결과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46,000명한테 노출됐는데 그 중에서 63명이 샀다라고 한다면 그 노출 대비 컨버전 레이쇼라고 하는 이 결과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게 바로 이제 SNS, 특히 SNS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지금은 페이스북이 이제 뭐 압도적이고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 광고까지 통합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는 뭐 거의 홈쇼핑 수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페이스북 광고는 거의 뭐 SNS 광고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스북 광고의 유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죠.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자세하게 온라인이라든가 구글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 광고 유형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형태로 그 페이스북 포스팅 있는데 광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단일 이미지, 뭐 단일 동영상, 최대 10장의 이미지로 반복되는 재생의 영상, 그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열리는 모바일 환경에서 컬렉션을 보일 수 있거나 뭐 캔버스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미리 보기에 대한 것들이 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쪽에서 광고를 하게 돼도 인스타그램하고 연동돼서 광고하는 형태들이 되어 있고 이런 숍 광고라든가 그 다음에 그 계정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타겟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광고 유형의 페이스북 광고 유형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광고가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지는 수없이 많은 전문가와 이 페이스북 광고로 먹고 사시는 광고 대행사분들이 자기들만의 노하우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커뮤니케이션 최적화만 가지고 고객들을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는 할 수는 없죠. 제품의 기능과 제품의 진짜 효과가 있어서의 만족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써보고 나는 고객들의 리뷰라든가 추천이라든가 자발적인 영상이라든가 자발적인 추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마케팅이 최적화가 되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 이 광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이 광고가 어떻게 하면 광고가 잘 됩니다. 노출이 잘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광고의 매체는 노출과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최적화인 것이지 실제 그게 전환까지 이뤄가기까지 고객이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행동까지 일어나는 그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 컨버전 레이트를 올리는 데 있어서 이 광고는 일종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컨텐츠라든가 검색 이후에 발견되는 컨텐츠라든가 온라인 쇼핑몰을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만족하게끔 만드는 UX, UI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조화가 됐을 때 진정한 마케팅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페이스북 광고가 이제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카카오톡 광고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광고. 요즘에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대화창에 들어있는 그 배너 광고부터 시작해서 이건 이제 다음 카카오 광고센터 쪽에서 이제 세팅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크게 네이버 검색 광고센터, 그 다음에 구글 GDN이라기보다는 구글 애즈라고 할게요. 어쨌든 그 구글 애즈에서 유튜브 광고까지가 다 컨트롤 되기 때문에 구글 애즈 검색 광고 마찬가지고 GDN도 디스플레이 광고도 구글 애즈.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타겟팅에 맞춰서 잘 광고를 해줍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는 입찰
입찰 중심으로 이제 광고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키워드 중심으로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이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의류 쇼핑몰을 많이 방문했느냐, 식품 쇼핑몰을 많이 방문했느냐에 따라서 그 타겟팅에 맞춰서 광고를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잘 추가되어 있어서 구글 애즈는 아무래도 네이버 검색 광고, 아까 키워드 광고를 선택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광고, 구글에서 검색이나 디스플레이 광고를 세팅하고 광고주 입장에서 설정하는 방법은 구글 애즈.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 광고나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는 네이버 대행사를 통해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고,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 센터에서 세팅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런 TV나 라디오는 물론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이런 GRP라든가 리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직접 하는데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 광고는 요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요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게 유튜브 광고죠. 역시 유튜브 광고도, 구글 애즈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직접 내가 만약에 동영상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유튜브 광고에 보면, 동영상 캠페인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는데, 그쪽에 가서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구글 애즈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한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디스플레이, 영상 이 세 가지가 같은 아이디로, 같은 로그인 베이스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유튜브 광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유형,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 딱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서 추천 동영상 오른쪽과 동영상 추천 목록 상단에 게재됩니다. 요즘 유튜브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유튜브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로 들어가면 제가 이제 프리미엄이라서 이제 광고가 안 뜨겠죠. 그런데 제가 다른 계정으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네, 원래 프리미엄 아닌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광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이 유튜브 안에서 무조건 보여지는 광고가 바로 이 마스터헤드 광고라고 하는데요. 이 마스터헤드 광고라고 하면 이게 되겠죠. 마스터헤드 광고가 어디 갔죠? 마스터헤드 광고. 유튜브 마스터헤드 광고. 네, 이렇게 유튜브 안에서 마스터헤드라고 해서 무조건 모바일 앞에서 떠서 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비싼 광고입니다. 이 아이보스 사이트에 가보면 이런 마스터헤드 광고, 유튜브 광고나 카카오톡 광고나 다음 광고 같은 이런 광고 유형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헤드 광고를 좀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마스터헤드 광고는 굉장히 비싼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약 1200만 회 정도의 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광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 동영상을 봤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신우에게 다른 습관을 길러주려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 옆에 혹시 지금은 안 뜨는데 추천 광고로 이렇게 뜨는 광고라든가, 그리고 이때 영상을 틀었을 때 광고 건너뛰기가 해당되는 광고들인데 이때 여러 광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죠. 여기 보면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에서 5초 후에 건너뛸 수 있는 광고, 그 다음에 건너뛸 수 없이 15초에서 20초를 봐야 되는 광고, 그 다음에 범퍼 광고에서 이것도 건너뛸 수 없지만 6초로 아주 짧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것들,
스폰서 카드라고 해서 굉장히 유튜브에서 다양한 유형의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 광고 유형에 따라서 클릭을 해야 과금이 되는 광고가 있고, 무조건 봐서 노출된 횟수만큼을 광고를 차감하는 광고 유형이 있고, 노출된 유형을 차감하는 광고는 1000번 조회할 때마다 광고가 과금된다 그래서 CPM 방식의 광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해야지 광고에 과금이 되는 걸 갖다가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해서 CPC 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PM이라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대단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아까 네이버의 첫 번째 광고라든가,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큰 배너 광고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CPC 광고는 이제 클릭을 해야만 광고라는 유형으로 검색 광고라든가, 유튜브 동영상 조회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퍼포먼스 중심으로 가는데, 이것들은 이제 매체들이 별로 선호하는 방식이 아닐 거예요. 앱 광고를 하는데 조회가 얼마가 됐든 간에 이 클릭을 해서 나의 앱이 다운로드 돼야만 광고를 돈을 내겠다라고 해서 CPA, 클릭 퍼, 코스트 퍼 액션, 코스트 퍼, 임플리먼트, 여러 가지 형태들의 이제 광고 과금이 있는데, 대다수의 광고는 다 CPC하고 CPM으로 구성되어 있고, C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릭당 얼마만큼 비용이 되는데, 특히 키워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키워드만 다 동일한 가격을 할 수 없겠죠. 인기 있는 키워드는 이 광고 매체하는 곳에서 좋은 키워드 같은 경우는 비용 가격을 많이 올려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PC냐 CPM이냐의 광고는 광고 매체와 유형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있을 거고요. SMS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마케팅의 결과물로, 사실 이제 빅데이터 마케팅을 하면서 고객 맞춤형 이제 푸시 알림, 사실 SMS 하기 전에는 이제 한 이후에는 이제 앱 푸시 알림을 통해서 이제 많이들 되는데요. 앱이 아직 개설되지 않았거나 모바일 웹 아니면 PC 웹으로 운영하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 SMS 톡이 굉장히 고비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있는 알림톡, 비즈톡 등을 통해서 SMS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우리 고객들에게 쿠폰이라든가 마케팅 알림들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데, 워낙 이런 쪽은 많이 남발이 되다 보니까 되려 톡보다 SMS가 좀 비용이 높긴 하지만 문자 메시지가 좀 더 효과가 있을 때도 있어요. 가끔씩은. 그리고 이제 이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일로 좀 잠깐 넘어가서요.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11번가에 제가 들어간다고 하면요. 이 11번가 안에도 이런 배너 광고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이 있고, 이런 광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추천 상품 광고들이 있고, 물론 이제 추천 상품 자체가 실제로 구매가 잘 되는 제품들로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광고를 통해서 이 추천 상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베스트 이런 것도 광고 상품이고요. 이런 동영상 미디로 캐시백 이렇게 하는 이런 상품들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서 너 이런 광고를 할 건데 우리 참여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광고 상품들이 있어서 이 플랫폼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 구글 애드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광고도 잘 활용하셔야 된다. 플랫폼 광고. 모임을 주선해주는 플랫폼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온오프믹스라고 하는 건데, 온오프믹스. 이런 모임 주선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 온오프믹스 안에는 또 다양한 광고전이 있어요. 이렇게 팝업을 띄우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먼저 좀 앞에다가 보여주는 이런 광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보면 소스페어라고 해서 이런 광고들, 여러 가지 광고 상품들이 있어서 각각의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 안에서의 디스플레이 광고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11번가라든가 온오프믹스를 제가 예를 든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5개 광고, 건물 5개 광고, 대행사들을 통해서 5개 광고에 영업을 하기도 하고, 특정 버스 광고에 5개 광고 버전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지하철 노선, 서울 지하철
5개 광고 비용 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기 보면 뭐 5개 광고 비용들, 뭐 스크린도어,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유형의 광고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엘리베이터 광고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광고 견적들과 광고 유형들이 광고 플랫폼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마케터들한테. 근데 내가 좀 더 디지털 광고 쪽의 마케팅을 좀 잘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네이버 검색 광고, 그 다음에 구글 애즈,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쪽과 관련되어 있는 광고를 광고 유형을 잘 이해하고 해당 광고 유형에는 어떤 비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비용이 집행이 되며 그 다음에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까지 세부적으로 알 수 있으면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디지털 마케터로서 성장할 수가 있고,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고객이 흘러나오는 전반의 과정들을 이해하고, 특히 검색에 들어와서 이런 UX, UI,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형태들로 구매를 이루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 웹 기획자 내지는 웹 디자이너, 서비스 기획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매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장 마케터,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장과 검색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잠깐만요. 자연 컨텐츠로도 들어올 수도 있겠고, 검색 광고로도 들어올 수 있겠고요.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 매장에서, 그 다음에 검색에서 결국 구매로 이어지거나 쇼핑몰로 이어져서 쇼핑몰 여정을 가게끔 하는 데 각각의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컨텐츠 기획자 내지는 카피라이터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빅데이터 마케팅의 예를 들면 고객이 여러 가지 컨텐츠의 노출과 인지를 통해서 매장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노출과 인지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의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읽어보고, 물론 쇼핑몰로 바로 가지 않고 여기에 컨텐츠라는 조회가 있을 수 있죠. 이 컨텐츠의 대표적인 게 이제 블로그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리뷰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통한 이후에 이제 검색에서 컨텐츠를 가고 컨텐츠에서 물론 쇼핑몰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길도 있겠죠. 다양한 이런 루트들을 과연 우리는 이 노출과 인지 자체가 너무 안 되었기 때문에 매장과 검색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알약 같은 경우에 이런 구글 GDN이나 제가 이제 신발을 한번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뜨는 거예요. 구글 GDN과 알약이 이제 구글 GDN이라는 프로그램과 연계가 돼 있다면, 이걸 이제 모비온이라든가 아이피커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광고들을 내가 한번 신발을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광고를 뜨는 겁니다. 이게 리타게팅 광고라고 하는 거고요. 이 디스플레이 광고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리타게팅 광고죠. 내가 한번 방문했던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사이트하고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나 유사 제품들을 광고를 같이 띄워주는 거, 저 같은 사람한테.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도 이 광고가 딱 보여지게 되면 온라인 쇼핑몰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래서 사실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매장으로 방문했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주로 여기 이제 설문조사 영역에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고객이 TV를 보고 매장으로 왔는지, 디스플레이 광고를 보고 매장으로 왔는지, 친구 추천을 통해서 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매장 쪽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의 측정과 그 다음에 그 분석들은 굉장히 요즘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출과 이쪽을 만약에 이제 뭐 측정하거나 개발한다 그러면 엄청난 혁신적인 그 광고 분석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SNS 광고를 통해 쇼핑몰로 들어오고, 물론 이제 컨텐츠로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영상 광고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에도 들어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근데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환경 안에서의 이 고객의 노출과 인지, 그 다음에 구매에 이르기까지의 일종의 그 흐름들은 우리가 쉽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게끔 환경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여러분들이 전체 마케팅 플로우 안에서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불려지는 성과 측정 모델들을 분석하는 하나의 가장 훌륭한 방법이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이 솔루션 내지는 이 분석 툴에 들어가 보면 구글에서 이제 지정해주는 일종의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하는 관리자가 있는데, 이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하는 곳 관리자에서 하나의 그 스크립트 코드를 하나 이렇게 부여받고, 이 코드를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탑재를 하게 되면 이 쇼핑몰 여정에서 각각 고객이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검색 광고나 디스플레이나 SNS 광고, 영상 광고들을 보고 나서 쇼핑몰에 오고 쇼핑몰에 어떤 페이지를 들려서 구매를 하게 되는지를 이 코드가 추적해서 결국 다시 구글 애널리틱스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에는 각 고객들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구매를 하게 됐는지, 어떤 페이지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구매력이 더 높았는지에 대한 측정까지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디지털 마케팅 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몰과 관련되어 있는 요즘은 이런 구글 애널리틱스를 확인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따라 달랐는데 구글 애널리틱스도 있고 에이스 카운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보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는 이렇게 전체 디지털 마케팅과 각각의 광고 매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말 다뤄봤고요. 내일은 내일 아니죠. 다음 시간은 이 구글 애널리틱스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여정들, 디지털 내에서의 구매 여정들을 수치화로 보여주고 그걸 빅데이터 마케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강의에서의 숙제를 하나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숙제가 너무 뜸했죠. 자발적인 숙제로 하기에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좀 공통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10주차 강의 과제. 자, 내가 관심 있는 미디어 채널 하나 정합니다. 관심 있는 미디어 채널 하나 정하고요. 이 미디어 채널은 뭐 옥수수도 갈 테고요. 뭐 특정 사이트도 괜찮고요. 뭐 11번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네이버, 뭐 다음, 뭐 구글,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유튜브. 이 미디어 채널, 특히 이제 미디어에 관련해서 이 디지털 채널에 대해서는 여기에 과연 어떤 광고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그건 실제로 뭐 캡처를 써셔도 되고요. 실제 어떤 모습으로 고객에게 비춰지는지, 그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광고 비용은 어떻게 청구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채널만 정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려면, 이거는 이제 특별 과제인데, 그 광고는 세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제 유형은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유튜브로 올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로 주셔도 되고요. 문서 파일로 주셔도 되고, 텍스트 파일로 주셔도 되고, 손으로 쓰셔도 됩니다. 광고의 유형은, 결과물 유형은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 미디어를 좀 들여다볼 만한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은 분명히 예고해드렸듯이 이 구글 애널리틱스, 즉 고객들의 디지털 행위들이 다 숫자로 되어서 정렬되어 있는 이 사이트들, 이 구글 애널리틱 분석 툴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워낙 주변에 소음이 많았죠. 이게 공사도 좀 있고 집에서 좀 하다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우리 반려동물의 소리도 좀 들렸고 조금 분위기가 좀 난잡해졌는데 뭐 잘 안 들리셨다면 다행인데 들리셨다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11주차 때 또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미디어 채널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우리 빅데이터 마케팅 시대에는 중요해졌고, 여러분들 특히 경영학과하고 마케팅 전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10주차 강의 때는 다뤄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